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주민들이 남쪽으로 몰리면서 물과 전기 등이 빠르게 고갈돼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주 이스라엘을 방문할 거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또 한 번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겠다며 오늘 긴급 회의를 합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들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태양광 겸직 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다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 직원이 10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만 5명이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같은 일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지며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바람이 불며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은데 한낮엔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보도를 두고 혼선이 있었지만 양측의 교전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임박한 지상전을 앞두고 이란과 헤즈볼라에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사이렌이 울리고 하늘에서 폭발음이 들립니다. 휴전 얘기가 나오는가 하더니 하루도 지나기 전 다시 시작된 하마스의 로켓 공격. 로켓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향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자지구의 알쿠드스 병원 주변까지 폭격이 이어졌고 이스라엘군은 지상전을 대비해 속속 남부로 직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거주민에게 사흘 연속 남쪽 대피를 촉구했고 가자지구 북쪽 병원 20여 곳에도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를 나치와 이슬람 국가에 비유하며 지상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배후로 의심받는 이란과 이란 지원을 받는 레바논 헤즈볼라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אל תבחנו אותנו בצפון. אל תחזרו על הטעות שכבר עשיתם פעם. כי היום המחיר שתשלמו יהיה הרבה יותר כבד. 이스라엘은 확전 가능성 등에 대비해 28개 지역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이란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America can certainly afford to stand with Israel and to support Israel's military needs, and we also can and must support Ukraine in its struggle against Russia. 이번 전쟁으로 숨진 사람은 양측에서 이미 5천 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도 15,000명에 이릅니다. 세계 각국이 민간인 피해 확대가 불가피한 지상전을 우려하고 있지만 초읽기에 들어간 지상전을 멈춰 세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피령에 따라 가자지구 북부 지역 주민들이 남쪽으로 몰리면서 대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어 진짜 재앙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걱정이 큽니다. 보도에 유재복 기자입니다.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 제과점 앞이 아수라장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용케 구했지만 식구들 배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أنا عندي في البيت 7 عائلات مشرطة ومن الساعة 7 واقفة وهي هذا بكفي 7 عائلات وأطفالهم. 식수대 앞 긴 줄은 이제 일상입니다.
어렵게 얻은 물 한 통으로는 마시기에도 빠듯합니다. 빨래나 목욕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والله أنا جاي أعبي مية فيش عنا مية وصلنا لوضع مأساوي يعني تحت الصفر الوضع كارثي بكل المقاييس 이스라엘의 봉쇄로 가뜩이나 물자가 부족한 칸 유니스에 난민이 몰려왔습니다. 인구 35만 도시가 100만 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먹고 마실 것은 물론이고 몸 하나 누울 휴식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스라엘군 폭격은 피난민을 비껴가지 않습니다. 도착하는 응급차에서 사상자가 끊임없이 옮겨집니다. 부족한 병상도 문제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전기가 더 걱정입니다. هذا طبعا يعني معناته كارثة صحية إذا أنا بدي نص الأجهزة تقريبا سوف تتوقف هذه الليلة عن الخدمة. 국제기구가 마련한 피난민 보호시설은 이미 수용 능력을 넘겼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과 전기, 연료가 바닥나는 진짜 재앙까지 하루가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정됐던 일정을 당일에 취소하면서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현지 시각 16일 오전 공지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의 콜로라도 방문은 연기됐으며 백악관에 머물며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대통령 외부 행사 일정이 당일에 연기되는 일은 거의 없다며 특히 이번 방문은 공화당 강경 극우파인 로렌 보버트 의원의 지역구라는 점에서 더욱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지상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또 출렁였습니다. 커지는 유가 변동과 정세 불확실성 속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직후 급등했다 진정된 국제유가는 가자지구 지상전을 앞두고 지난 금요일 다시 6%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없지만 사태 전개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이번 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에너지,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공요금과 식품 가격 상승에 더해 유가가 3%대로 다시 올라선 물가 상승률에 그야말로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최근 올해 들어서 이란이 한 하루당 70만 배럴 정도 증산을 해왔는데 이것도 철회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00 선으로 오를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블룸버그는 이번 중동 사태의 시나리오별 전망을 내놨습니다. 갈등이 심화해 이란이 원유 증산을 철회한다면 1배럴에 $4 오를 것으로 봤습니다. 분쟁이 레바논과 시리아 등으로 확산한다면 $8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럴 경우 세계 경제 GDP는 0.3%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직접 충돌한다면 $150를 돌파해 내년 세계 물가는 1.2%포인트 오른 6.7%에 이르고 경제 성장률은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란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집권 여당의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경북 영천, 청도를 지역구를 둔 재선의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또 당의 정책 분야를 책임질 정책위의장은 수도권 3선 유이동 의원이 맡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임명직 당직자 인선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시각장애인 비례대표 김예지 의원,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는 수도권 재선 김성원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수도권 인사 70년대생의 전면 배치를 통해 당이 지향하는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당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수직적 당정 관계가 선거 패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비판을 의식한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휴일 긴급의총에서 4시간 넘는 경론 끝에 당의 변화와 쇄신을 전제로 재신임장을 받아든 김기현 대표. 이튿날 첫 공개 회의에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 재설정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심과 동떨어진 사안에 대해 할 말은 하는 여당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보다 건강하게 하겠습니다. 당정대 관계에 있어서 당이 민심을 전달하여 반영하는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김태우 후보 공천 과정은 물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주요 현안마다 여당이 용산 거수기 역할만 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한 발 더 나가 총선 승리를 위한 추가 쇄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서민 친화형 국정 운영과 상향식 공천, 총선개혁단 조기 출범, 인재영입위원회 별도 구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궐선거 패배를 계기로 당의 면모를 완전히 바꿔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겁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비주류를 중심으로 쇄신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공천 작업을 진두지휘할 당 사무총장직이 또 영남권 품에 안긴 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도권, 중도층 2030을 향한 변화 움직임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거라는 우려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은 더는 대통령에게 종속된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두려우십니까? 제발 여당 집단 무건수행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선거 패배 이후 차분하고 지혜로운 변화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 간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본 원칙을 얘기한 거라며 확대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사실상의 배수진을 예고했습니다. 이 당정 관계 근본 변화 없이는 어떤 쇄신안도 미봉책에 그칠 거라는 지적 속 김기현 체제 2기가 용산 출장소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관련 사건 2차 공판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첫 재판은 단식 뒤 회복 중인 이 대표의 건강 문제로 1시간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수도권 주요 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중앙지검과 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2년 넘게 이어온 이 대표 관련 수사와 영장 청구를 정치 표적 수사라고 반발해온 만큼 검찰 여당과 설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 인근에 들어설 예정인 남한강 휴게소를 지난 8월 민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 보고서에는 양평 고속도로가 개통됐을 경우 교통량 분석이 반영돼 있지 않아 사업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대안노선 종점인 강상분기점에서 불과 1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남한강 휴게소가 들어설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상행선과 하행선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양방향 휴게소로 올해 12월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8월 이 휴게소 운영권을 민간에 넘겼습니다. 도로공사가 이미 건설비의 85%에 달하는 229억 원을 투입한 후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나머지 15%를 들여 15년 동안 운영권을 갖기로 했습니다. 전국 휴게소 200여 곳 가운데 이런 호남 민자 방식으로 계약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가 지난 5월 사업자 선정을 위해 발주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휴게소 매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량 분석에 양평 고속도로 개통 시 늘어날 교통량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 올해 말 개통 예정인 화도 양평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교통량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종점이 근처로 변경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통량을 누락해서 수익성을 과소평가하고 그에 기해서 운영권을 빈자 사업자한테 넘겼다면 그런 의사결정은 도로공사에게 손해를 끼치는 배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양평고속도로는 기본 설계 이전 단계로 보고서에 반영할 만한 객관적인 교통량 자료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년마다 교통량에 따라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교통량 증감에 따라 계약 요건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기본 계획 최소한 이게 완성이 된 다음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로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주체들이 재추정해보고 일각에선 운영권을 따낸 업체가 자격 미달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네로라는 휴게소 업체를 꺾고 전국의 휴게소 단 4곳을 운영하는 업체가 최고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 동안 남한강 휴게소를 제외한 7번의 입찰에선 모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첨단화를 위해 혼합 민자 방식을 수립했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확대폭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막판 고심하고 있습니다. 3,000명에서 4,000명 수준까지 대폭 확대할 거란 말도 나오는 가운데 발표 시점을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은 기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폭을 두고 그동안 의료계 안팎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의료계는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의사 수를 추계해야 한다며 300명 증원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환자 시민단체는 1,000명 이상 늘려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방안은 해마다 400명씩 늘려서 10년 동안 4,000명을 증원하자는 것이었지만 의료계 반발에 무산됐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인원을 얼마나 늘릴지 막판 고심 중입니다. 당장 2025학년도 입시에 1,000명을 늘리고 단계적으로 3,000에서 4,000명까지 늘릴 거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1,000명 이상 증원을 요구했던 시민단체는 파격적인 증원에는 환영한다면서도 공공의대 설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1,000명 아니면 2,000명, 3,000명이 나와도 지금처럼 돈벌이 의료로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구조 속에서는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보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정부는 의료계가 반발하는 공공의대 신설 대신 필수 의료 공백을 해결할 정책 마련을 검토해왔습니다.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 전달 체계의 개편, 지역 의료 대책, 적정한 보상의 강화,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의학 교육의 질 제고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등 종합적인 필수 의료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인력과 임금 규제를 풀어주는 등 필수 의료 혁신 대책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주로 예상됐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시점을 두고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의사협회 반발이 큰 가운데 정부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어제 입장을 내고 국가의료체계는 치밀한 교육체계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장기적인 과제라며 단순 산술적인 셈법으로 접근하면 의사 양성 과정에 왜곡과 부실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돈을 주고 사들인 부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불법 입양한 아이를 학대하거나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한 아이가 정부의 전수조사 과정에 확인됐습니다. 친모가 40대 A씨 부부에게 1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넘긴 것으로 파악했는데 피해 아동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부터 신생아 5명을 돈을 주고 데려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부부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입양을 원하는 미혼모 등에게 아이를 키우고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맨 처음 불법 입양한 아이는 자신들의 자녀로 출생 신고를 했지만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학대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후 매수한 아이들은 사주 조건에 맞지 않는다, 또 딸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거나 친모에게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부부가 재혼하고 사주가 좋은 딸을 갖고 싶었지만 임신이 안 됐고 정상적인 입양도 어려워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어 친모에게 병원 진료를 받게 해주면서 A씨의 이름으로 출산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정일에 출산할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 아동을 물건처럼 매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2차례 더 신생아를 매수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A씨 부부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고 아이들을 판 친모들에 대해서도 경찰에 보안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또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피해 아동들이 심리치료비와 생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허위로 출생신고된 아이의 입양 효력을 없애기 위한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사 대표가 투자회사에서 받은 돈을 빼돌린 뒤 반년째 제작진에게 주지 않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액만 수억 원에 이르는데 해당 제작사는 앞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제작비를 주지 않아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년차 프리랜서 방송 PD 노모 씨는 올해 초 지인에게 소개받은 제작사에서 케이블 채널 예능 프로그램 제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출연과 촬영, 연출진까지 모두 30여 명으로 팀을 꾸려 지난 3월 첫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애초 제작사 대표 A씨는 투자사에서 받은 제작비 선수금 1억여 원을 첫 화가 방송되는 4월 말엔 노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투자받은 제작비가 방송사를 거쳐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지급을 미뤘습니다. 담당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계약도 하지 않았다. 고로 제작비를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너무 화가 나서 A씨는 아들 이름까지 걸겠다며 큰 소리쳤지만 장담했던 3억여 원 가운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제로 입금된 건 한 푼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식비와 비품비 등 1,000만여 원을 사비로 결제해가며 12부작 중에 10회분까지 제작을 마친 노 씨. 결국 투자회사와 협의해 프로그램을 7화에 조기 종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메인 PD로서 동료들의 인건비를 책임지려 했더니 규모가 3억 원에 달해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제가 드려야 되는 건 돈들이니까 그분들은 뭐 저 보고 계약을 했던 거고. 이제 결혼한 지 2년 좀 안 됐는데 이 일이 있고 와이프한테 돈을 한 번도 갖다 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대출을 받고. 노 씨는 제작사 대표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투자받은 제작비 대부분을 직원 인건비 등 회사 운영에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노 씨와 처음 계약을 맺을 때부터 투자금을 제작비로 내어줄 생각이 없었다고 보고 이달 초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A씨가 제작비를 주지 않은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진도 제작비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은 A씨 측에게 입장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영천에서는 주택에서 난 불로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앞범퍼가 완전히 찌그러지고 문짝도 뜯어져 나갔습니다. 다른 차량은 디디겨져 고철 덩어리처럼 변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천안 논산고속도로를 달리던 26톤 트럭이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또 다른 화물차와 SUV 등 차량 석 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SUV 뒷좌석에 탄 50대 여성이 숨지고 사고를 낸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3명으로 파악됐고요. 구급대원 심정지 상태에서 이동했는데 병원에서 사망 판정 내렸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도로공사로 정체가 빚어진 상황에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소통을 맨 소방대원들이 새까맣게 탄 주택을 수색합니다. 경북 영천시 고경면에 있는 1층짜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9시쯤. 불은 주택을 모두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는데 60대 남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부엌 아궁이에서 불이 시작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화학물질 제조 공장에서도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 직원들은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유기물 분석 장비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무려 5도가량이나 낮고요.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교차도 극심하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원 내륙과 산간으로는 물이 얼거나 일부 도로에서는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1도, 대관령 영하 1도, 대전은 6.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에서 6도가량 낮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0도, 광주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추위를 부르는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4도까지 떨어지는 등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의 피난민을 보호하는 시설마저 수용 능력을 훨씬 초과한 상태라고 유엔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가자 지구 피난민 100만여 명 중 60만 명 정도는 남부 칸 유니스와 국경 라파 등지에 있고 40만 명이 유엔 보호기구 대피시설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피소 공간과 비축 식량, 식수 등을 고려할 때 40만 명은 우리의 지원 능력을 훨씬 초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자지구 접경 부근 이스라엘 지역에는 이번 전쟁으로 주민 10명 중 1명꼴로 목숨을 잃은 마을이 있습니다.
곳곳에 학살 현장과 함께 폐허가 된 집터, 불에 탄 차량 등이 고스란히 남았고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명영주 이스라엘 리포터가 참상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금 기자단들 데리고 이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기자단들이 함께 이 가자 국경 근처로 지금 이동 중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키부츠 베에리 바로 근경에 있는 입구인데요. 여전히 지금 시체 수습 작업이 아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베에리 키부츠를 들어왔는데요. 지금 1시간 안에 이곳을 둘러보고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베에리가 어떻게 침투되었는지 보여지는 이 게이트 앞에서 주민들을 살상하고 이 주민들을 죽이고 이곳을 통해서 이 베에리 키부츠 안으로 들어간 그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완전히 전소한 차가 여기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에리 키부츠는 100명 이상의 주민이 학살된 상태로 발견이 됐고요. 대부분의 이런 키부츠에는 이런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방탄 유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총알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베에리 이 키부츠 안에 있는 주차 공간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그날의 학살들이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뒤로 폐허가 된 집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에도 이곳에 횡렬하다 남아있을 폭발물 때문에 지금 접근 금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파괴되었고 이 장소에서 10구가 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시는 이 파괴된 집들이 그날의 참상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납치하고 이 전체 키부츠를 점령해서 이스라엘군과 인질 협상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이 있었던 곳인데요. After the first infiltration, the people were inside, and when did you start evacuating them and saving them? In the first hour. During the whole day, our forces, my son included, special units, volunteers, privates arrived and started evacuation. 주민의 10%가 학살된 키부츠 베에리에서 YTN 월드 명영주였습니다. 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와중에 미국에서 이슬람 교도를 향한 증오 범죄가 일어나 6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경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미국 일리노이주 플레인필드의 한 마을에서 71살 남성이 6살 소년을 살해했습니다. 어머니도 남성의 공격을 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이 남성은 TV에서 중동 뉴스를 보다 격분해 새들어 살던 이슬람 모자를 공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슬람 교도는 죽어야 한다며 어머니를 공격하다가 몸을 피하자 어린 아들에게 몹쓸 짓을 한 것입니다. She went to the bathroom and called 911, and this was all, in her own words, seconds. And by the time she came out, her son had been stabbed 26 times. 미국 사는 이슬람인들은 이 사건을 잔인한 증오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He was Muslim. That's what happened. He was Muslim, and this is what they did. This is what this monster did.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사망한 모자의 유족에게 위로와 기도를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누군가를 향한 증오는 설 자리가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연방수사국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의 상호 공격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추적과 경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이 변화를 시작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현장, 당정 간 소통을 더 강화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서는 민생 물가 안정을 당부했는데요. 대통령실의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물가, 고용 등
주요 민생 경제 상황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총리에게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또다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 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주례회동에 앞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현안을 보고받고 국민 소통,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더 강화해 줄 것을 참모들에게 주문했습니다. 대법원장 장기 공백 속에 대법원이 내년 1월에 퇴임하는 안철상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대법원장이 그때까지도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 우려마저 제기됩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이 지난달 25일에 이어 두 번째로 대법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 낙마 이후 임시로 대법원을 이끄는 안철상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여부가 주요 의제였습니다. 회의에선 내년 1월 1일자로 임기가 끝나는 안 대법관과 민유숙 대법관의 인선 지연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후보 추천 등 임명 제청을 위한 사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권한대행은 최종적으로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통상 업무는 수행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안 권한대행이 임명제청권 행사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면서 후임 대법관이 임기 만료에 맞춰 내년 1월 공백 없이 취임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선거와 검증, 임명제청의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까지 보통 석 달이 걸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절차가 시작됐어야 합니다. 안 대법관 퇴임 때까지도 차기 대법원장이 임명되지 못하면 대법관 14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 되는 도미노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권한대행 역할은 김선수 대법관이 맡게 됩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원 합의체 심리는 진행하기로 하고 전압사건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도 법관과 법원 공무원 정기 인사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살펴가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태양광 겸직 제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하다 걸려 징계를 받은 한국전력 직원이 10년 동안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만 5명이 적발됐는데 과거에도 같은 일로 징계를 받은 직원도 있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만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받은 한국전력 직원은 5명입니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은 회사 몰래 태양광 사업을 하다 2019년에도 징계를 받았는데 사업을 접지 않다가 또 적발됐습니다. 2억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감봉 처분받은 직원 4명은 지분 공유 형태로 태양광 사업법인을 함께 꾸려 8억 원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전에서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은 직원은 모두 88명입니다.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가 75명으로 대부분입니다. 징계 대상자 가운데 11%인 10명은 같은 사안으로 또 걸렸습니다. 징계받은 88명 가운데 해임된 사람은 1명도 없습니다. 한전은 보통 1번 걸리면 감봉, 2번 걸리면 정직, 3번 걸리면 해임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손을 대는 건 LH 직원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는 운영권을 처분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겸직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감시도 어렵습니다. 두 번째 걸리면 또 해임, 이 정도로 강화해야 재발 방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징계자 태양광 사업 매각 여부 연간 1회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상시 감시 시스템 도입을 좀 해야 된다. 발전사인 남동발전과 서부발전도 각각 4명과 1명이 태양광 사업을 벌이다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앞으로는 겸직금지 위반으로 한 번만 걸려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면서도 처음 적발된 경우에는 해임은 어렵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은 금융감독원과 KBS, 경기도 등이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라인펀드 특혜 환매 의혹에 민주당 의원이 연루됐다는 금감원 발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KBS와 EBS를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전현 정부 방송장악 논란과 함께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배달 수요가 급증한 이후 인도와 횡단보도를 내달리는 오토바이에 놀라신 경험 많으실 겁니다. 이 불법 주행이라는 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 단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직장인이 걸어다니는 서울 상암동의 식당가입니다. 엄연히 차도가 아닌 인도지만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뒤 인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평소에 다닐 때 그럴 때 좀 오토바이가 보지도 않고 쌩쌩 달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좀 사람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급하게 유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한 번 적발될 경우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행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이 돈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주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를 타야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해야 돈을 버는 일이니까 한 30-40건이라고 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단속 현장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캠코더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캠코더로 이제 번호판만 이제 식별하게 되면은 이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인도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공원처럼 이륜차 주행이 금지된 곳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100억 원대 전세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해자 73명을 사기쳐 보증금 146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공인중개사 김모 씨와 중개보조원 신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년여 동안 자기 자본 없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인천과 서울 양천구 일대 주택 563채를 사들여 돌려막기식으로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오다가 결국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가 오르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 수입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이 석 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입 물가는 139.67로 지난 8월보다 2.9% 상승했습니다. 두바이유 가격이 한 달 사이 7.9% 오르면서 원재료 값이 5.7% 상승했고 석탄 및 석유 제품과 화학 제품도 2% 올랐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에 머물며 이스라엘 전쟁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주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으면서 미국이 안게 될 부담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아랍 6개국 순방을 마친 뒤 이스라엘을 재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You know our deep commitment to Israel's right, indeed its obligation to defend itself and to defend its people. And in that, you have and will always have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하마스를 제거하기 위한 싸움이 장기전이 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is will be a long war. The price will be high, but we are going to win for Israel, for the Jewish people, and for the values that both countries believe in. 이어진 블링컨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의 비공개 회동 중에는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공습 사이렌이 울리면서 5분간 벙커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큰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한 배경을 전달하는 등 미국의 신중론을 이스라엘에 설명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정됐던 콜로라도 방문 일정을 출발 직전 취소하고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상황과 관련한 국가안보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대통령이 외부 행사 일정을 당일에 변경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조만간 이스라엘 방문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18일 방문설을 보도했고 이스라엘 국방부 대변인도 바이든의 방문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לביקור של נשיא ארצות הברית יש חשיבות אסטרטגית. יש חשיבות אסטרטגית. החשיבות האסטרטגית שלו היא על המזרח התיכון כולו.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현지 매체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 의사를 타진했지만 이스라엘 정부의 거절로 무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이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보여주겠지만 동시에 가자지구 유혈 사태에 엮이게 된다는 점에서 엄청난 도박이 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수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1대1로 정상포럼 참석차 베이징에 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팔레스타인이 합법적 권리를 되찾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두 외교수장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외 원조기구 국제발전합작서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각각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 벌어진 전쟁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지 시각 16일 공개된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필요를 지원할 여유가 있고 또 러시아와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쓰러졌던 미국의 팝스타 마돈나가 건강을 회복해 다시 무대에 올랐습니다. 마돈나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 영국 런던 무대에 올라 월드투어 셀레브레이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마돈나는 무대에서 Like a Prayer, Holiday, 보그 등 히트곡과 함께 화려한 춤을 선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올가을 가장 쌀쌀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보온에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8.1도로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에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동안에는 따스한 가을볕에 기온이 2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그만큼 기온 변화가 극심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쾌청하겠지만 아침까지는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이어지겠고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원 내륙과 산간으로는 물이 얼거나 일부 도로에서는 살얼음이 나타나겠습니다. 농작물 관리와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8.1도, 대관령 영하 1도, 대전은 6.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0도, 대전과 광주 21도, 대구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주말에는 때이른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